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효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 달 새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여전합니다.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전세 물량 풍기가 이어지는 등 전세 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요. 국회, 청와대 그리고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 박사님 이런 연설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제 한마디로 수도를 완벽하게 세종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인데요. 네. 나름대로의 논리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 현상이 갈수록 가중이 돼서 네. 최근에 수도권 인구가 전국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네. 재건축 재발에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집값 안정이 어렵다. 그런 면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수도를 통째로 옮기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이제 이것이 과연 그 2004년도에 그 헌법의 위헌 판결, 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수도를 서울로 하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그런 면에서 이 정치권의 대타협이 먼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말씀처럼 그런 이제 이유를 들었었는데 행정정보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실현될 가능성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로 보시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결국 이제 모든 것은 법에 달려 있는데요. 네. 실정법인 헌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헌법을 바꾸어서 수도를 완벽하게 옮기는 수도 있고요. 또 2004년에 우리 받았던 위헌 심판을 다시 한번 더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에는 수도를 서울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수도는 서울로 하되 서울에 있는 청와대나 총리공관 각 부처를 세종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타협안도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권의 이것은 경제 문제를 떠난 정치권의 타협과 정치권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수도권으로 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겼을 때 과연 경제적 효과가 네. 어떻게 되겠냐. 지금 가장 의도하는 큰 경제적 효과가 이 수도권 분산,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인데 인원수로 볼 때나 경제적 부가가치, 급여 이런 순으로 볼 때 지금 정부 부처는 대부분 세종시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정부 모든 부처 중에서 꼭 필요한 부서 5개 빼고는 지금 18개 부서가 다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청와대나 국회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이전의 효과는 훨씬 더 크겠지만은 외국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수도가 북경인데 경제 도시는 샹하이입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 워싱턴과 뉴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미국도 최초의 수도는 뉴욕이었거든요.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왔을 때 뉴욕의 경제 집중 현상이 과연 해소가 됐느냐. 그런 각도에서는 이 정말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분산이 되려면 행정부처 내려가는 것을 계기로 다른 어떤 기능도 같이 통합적으로 좀 종합적인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기능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면요. 예. 네. 자, 지금 한국전력이라는 곳이 강남의 삼성동에 있다가 나주로 갔지 않습니까? 그거 역시 지방 분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국전력이 간 삼성동 그 자리에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 제일 높은 567m, 99m짜리의 지금 GBC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인구 유입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청와대도 안 가고 국회도 안 간 상태에서 세종으로 간 것만을 가지고 전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행정수도 이전만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기능들이 정부에 의존하는 기능이 점점점 줄어간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경제 예를 들어서 기업의 본사라든지 특히 대학의 지금 서울 집중화 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같이 하지 않고서는 과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수도권 집중화 또 치솟는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4년에 이어서 세종시 이전이라는 게 또다시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 그동안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글쎄요. 지금 뭐 오히려 값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 건지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다각도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은 어떤 한두 정책에만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 이외에도 교육이라든지 환경 또 이를테면 그 인프라, 기반 시설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져 있다 하는 겁니다. M2 총 통화량 기준으로 지금 3,000조가 넘는 돈이 풀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그 풀려 있는 돈이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보면 0.5%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서는 돈을 빌려서라도 부동산을 사놓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투자 여건이 형성이 지금 돼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증권시장, 우리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보내느냐 또는 기업의 생산적인 대로 보내느냐는 이런 거시경제 정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규제 정책의 경우에도 규제가 한두 분야의 규제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22번 정책이 계속 이런 어떤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종합적인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정부도 이 신경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 억제 정책과 아울러서 공급을 좀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 그린벨트 그것도 지금 논쟁이 지금 하나 막혀버렸죠. 서로 찬반 논쟁이 너무 나오면서 네. 그밖에 도심 내 이 공급 확대 정책 이런 것도 다 함께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세 시장도 좀 문제인데 사실 뭐 물량도 없고 전세값 뭐 2주 동안에 1억 6천만 원 가까이 오른 곳도 있을 정도만큼 고공팽창하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이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아파트 가격 또는 전세 가격을 폭등을 했다, 폭락을 했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가 절벽,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네. 현재 나타나는 가격이 전체 대표적인 시장의 표준 시세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현재 지금 국토부 실거래 그 사이트라든지 또는 공인중개사들이 내놓는 매물을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네. 그게 대표 가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 부분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 요인이 몇 가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우선 정부가 최근 들어서 2년 이상 본인이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크게 물리겠다 하는 네. 그런 규제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집주인들이 지금 자기 집을 찾아서 들어가고 있거나 네. 또는 집을 안 들어가더라도 집을 비워놓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결국은 일정 기간 금액을 못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릴 수 있을 때 대폭 올려놔서 앞으로 못 올릴 때를 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이 세간의 어떤 그 불안 심리 네. 이런 것이 정폭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당정에서는 표준 임대료 도입을 추가해서 임대차 5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임대차 그동안에 임대차 3법 얘기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임대차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한 세 가지 법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 세 가지 법은 첫 번째로 가격을 정부에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년 이내에 5%를 올리지 못한다는 임대료 상한가 제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세입자가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살고 싶으면 계속 살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자에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는 이 세 가지가 그동안에 논의가 되어 왔고 이번에 먼저 법안으로 제출됐었어요. 네. 그것을 흔히 우리는 임대차 3법이라고 그랬는데 임대차 3법에 몇 가지 문제 함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5%를 올린다 하는 것이 지금 5%를 올리게 되면 지금 물가가 거의 0%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앞장서서 임대료를 더 폭증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5%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전국적으로 이 임대료 가격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표준 임대료를 지역별로 정부가 세세하게 만들어서 어떤 지역은 1%, 어떤 지역은 2% 이런 거 하겠다는 게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임대차 2법에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또 부작용 없이 이 임대차 3법 전세가 안정을 좀 보호하자라는 법이 지금 5가지가 넘어가 있는데 네. 과연 이것이 야당과의 국회에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네. 그에 대한 불안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생각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또 앞서 이제 풍선 효과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요즘 보면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아파트에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몰리고 있는 게 뭐 연립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잡히지가 않잖아요. 자꾸 이렇게 몰리고 있는 풍선 효과는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규제 정책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핀셋 정책이라 해서 국민 전체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문제가 되는 쪽을 잡겠다 해서 이를테면 지금 서울의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 대출을 완전히 막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6.17 대책이라는 게 3억 이상만 되면 전세 자금을 회수하는 대책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란 말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연립주택이라는 것이 기준이 4층 이하로서 200평 이상이고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로서 200평 이하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당장 전세 자금을 회수당해야 되니까 5층짜리 아파트에 사느니 아예 4층이나 다세대나 연립으로 가겠다.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그쪽 가격이 갑자기 뛰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정부의 정책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를 빼줬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쪽이 더 오르는 이 하나의 역풍 부동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풍선이 계속되면 전체적으로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바로 22번의 정책이 실패라기보다도 아직까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규제 정책의 한계.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제 23번째 대책은 공급을 대대적으로 한번 확대해 보겠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부동산 문제는 언제 얘기를 해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박사님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